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인 여성입니다. 제가 아들 한 명만 있는 집에서 세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차라리 태어날 때 막내로 태어났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주처럼 대접받을 텐데요. 그러나 현실은 한 손으로 집안일을 정리하다가도 넷째, 다섯째 자식들이 마당에서 싸움을 벌이는 소리에 분쟁을 말리느라 정신없이 애를 쓰곤 했어요. 아궁이에 물이 넘치는 건 못 봤다며 할머니가 소리치면 다시 정죽간에 뛰어들어가곤 했죠. 어쨌든 그런 혼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이고, 그 무리의 아이들아, 밥을 먹었으면 조금 덜 억지로 읽어도 좋다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딱히 그런 이야기가 듣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웃는 일에 손이 좋고 듣고 있으면서 추억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밥값도 할미 좋고 발까지 뻗어나라를 위해 이야기를 하면서 짓거리를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앞서 말한 집 구석에서 밥은 하늘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치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을 낳으셨는데 형제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음식을 나눠 먹거나 양보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뭔가 순간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것 같아요. 맹숙이라는 딸 하나만을 가진 집에서 어쩐지 늘 특별한 분위기가 느껴진답니다. 맹숙이 엄마가 저녁을 먹고 천천히 노는 걸 보고 있자니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맹숙이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어떤 특별한 음식이 생기면 소중히 간직하고 가족들에게 먹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이웃들은 우리 집에 지짐이를 가져가도 2배로 주더라도 부족한 일이 없었어요. 고등학교를 끝내기까지 힘겨웠지만 그 과정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이름 없는 지방대학교지만 대학을 졸업한 신부로서 시집을 온 것은 신랑을 만나 점잖은 집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만 보았고 한 집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형제들과 떨어져 살던 신랑이 드물었고 남편의 오빠와 누나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받아 한정식집에서 젓가락을 잡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결혼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SBS 드라마에서 이정재가 검도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남편도 검도를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같이 젓가락으로 천천히 식사하는 모습에 놀라고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는 분이라 처음에는 말끝이 차가울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겸상은 시어머니와 함께 겸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매우 싹싹해서 한 수저도 쑥쑥 퍼묵으시고 쪽파도 잘게 썰어 넣고 조금 살짝 된장을 풀어서 국을 한 대접 하려고 하셨어요. 콩나물은 방송에 있다며 멸치 한 줌을 넣어야지 시원해진대요. 나는 작은 국대접 말고 냉면 그릇에 가득 채우래 단박에 잔치가 끝이라는데 상에는 기름진 갈비탕이 올려져 있었던 거야. 친정에서 성머스마 같이 살았어도 그 꼴에 새색시라 밥 먹고 일어나 불치겠다더니 갑자기 20분도 안 돼 국을 끓여 들고 나오더니 시아버지는 밥을 먹고 가셨고 남편은 결혼 휴가 마지막 날이라 우리 방으로 건너가 있었고 나는 꿈에서도 몰랐어. 전날 숙취로 고생하고 계신 시어머님께서 거기 있다며 끌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넌덜머리가 너무 익숙했나 봐. 시어머니는 밥을 그대로 버리고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국을 대접했어. 아이고, 이제야 속이 풀렸네. 역시 술 먹고 나면 된장국이 제리야. 멍청한 여편들이 제첩국이냐고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색이 칼칼하게 잘 끓인 거다. 그게 시작이었어. 시어머니 술국을 끓여서 진상을 하는 것이 나의 팔자이며 전 시어머님이 우리 아버님과 재혼한 줄도 몰랐고 시집 온 뒤 둘째를 낳고야 알았네요. 그것도 동네에서 수다 떨기를 좋아하시는 이웃 할멜리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시어멜 씨는 19살 때 시집간 첫 남편에게 쫓겨났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 2살 때 집을 나가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차라리 아이가 어리고 모르는 때에 새 여자를 데리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집안은 왕가세 손의 스승으로부터 전해진 직함을 가진 사부 3대를 배출했던 양반집이셨다고 하네요. 그 집의 셋째 딸인 시어멜님은 선약 없이 데려간다는 교수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시어멜 씨의 첫 남편은 종가 작은 집에서 태어난 조선 시대 유명 유학자의 집안 출신이었고 그렇게 결혼한 것이었군요. 결혼 첫날 밤에 신랑이 주는 술을 홀짝홀짝 마신 후 신부가 됐던 시어멜니는 술을 마시다 보면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풀리는 것은 그 술의 맛이 정말 좋다는 거겠지요. 신랑과 첫날 밤에 마신 술은 정말 아리삼삼한 것이었답니다. 새색시라 동네 먼저 씹은 언니들이 불러대죠. 칼국수 말았다 와서 먹어라. 비가 와서 입도 심심하고 감자전 좀 합니다 와서 먹어라. 그렇게 불려다니며 얻어 마신 술 그게 병이 된 겁니다. 술 문제만이 아니었대요. 타고나게 말도 많고 조신하지도 못한 사람이라 새색시가 시집오자마자 수다 때문에 동네 말썽을 일으키고 다녀서 신랑이란 사람이 시어머니를 뜨락시하고 원치 신혼 때부터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네요. 그럼 좀 자중하시고 지내야 하는데 그 해에 그 일이 기어 일어난 거예요. 그해 여름에 공마단이 읍에 들어왔는데 동네 점거나 나이 좀 있는 여자들 가릴 거 없이 함께 몰려가서 그 구경을 간 거예요. 거기 천막 안에서 네 무릎 내 무릎 할 거 없이 내외라고는 어느 집 개소리냐. 그러면서 깔깔 호호 웃다가요. 이제 공마단에서 원숭이 재주를 보여주려고 상을 갖다 놓고 술도 갖다 놓고 원숭이와 대작할 사람을 구경꾼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시어머니인데 생각해보세요. 여염집 마녀자가 돼서요. 그 일대가 다 아는 종가 작은 집에 새 며느리께서 웬가 종류의 시장 잣대부터 촌구석 술집 잡곡까지 모두 모여서 깔깔대는 그 천막 안에서 원숭이하고 대작하는 모습으로. 정말 한 구경거리 된 거죠. 그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시어머니가 덩치가 되게 있으시거든요. 그 사람은 그것을 6잔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옷깃이 풀려진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기절한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이틀 후 종가에서 직장 회의가 열렸는데 난리가 없었어요. 종가의 종성 씨는 노쇠한 재떨이로 곰방대를 무수히 내리치며 하늘을 향해 땅과 닿는 것만 못해야 한다고 했어요. 더러운 소문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야. 당신 말 좀 해봐. 당신 집 여자가 무슨 짓을 하며 다니면서 우리 가문을 훼손하고 있냐고. 소문이 적당치 않아 작은 사람은 덜 들을 수 있어? 어디서 그런 지리산공 같은 여자를 만나? 아, 그러고 놓지 않았어.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들이 여길 다시 가버렸어. 진도 홍주가 있다고 해. 그 술이 굉장히 독하고 맛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팔아주는 행사가 열렸다. 그걸 볼 때 어떻게 파는지 보고 싶어졌어. 물론 그날 중요한 술은 소주였고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맛일까 궁금해 못 참았어. 문중에서 큰 잡음이 들렸을 때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남아서 그 술을 마셨고 마신 후에 그 공마단 남자 2명하고 한 방에서 얼어서 잠이 들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중요한 게 있을 거야? 그 시절에 공마단의 남자와 함께 있었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임지가 없는 아가씨가 머리가 다 빠지고 방에 갇히는데 그럼에도 문중에서 알게 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성은 곰방 때도 방바닥을 내리치며 오늘만 문을 열어놓고 내일부터는 묶어놓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조상배의 면목도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이상한 소문인지 알겠냐고 사람들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어머님은 한심한 모습이 될 것이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잘 데려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머니에게서 이야긴 자식이 나오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이 몰락할 사람이라면 더 이상 집안에 머물지 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196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은 시어머님과 정을 맺지 않았고 조금 있는 희망마저 다 빼앗겼고 결국 이혼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버리고 한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현재 사시는 동네로 오셔서 농업과 과수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어머니와 재혼하셨어요. 아버지와 전 부인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14세 많으셨어요. 전 부인의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서울로 이사를 갔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새 가정을 이루어 우리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우 조용하시고 참신하시며 술과 담배도 마시지 않으십니다. 논일이 끝나면 주로 바둑이나 장기를 즐기시는데
평소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우리 어머니를 따르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술을 마시고 농심이 지내며 어떨 때는 취해 눕거나 시장 길가에 주저앉으셨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치명적으로 싫어하셔서 한동안 아버지를 쫓아내고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아팠기에 그냥 멀어져 사셨죠. 내 옆에서 여자를 여자로 대하지 않는 남자. 그게 무슨 무모한 짓일까? 울고 싸는 남자.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해.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며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날부터는 마을 골목을 뛰쳐나가 여자들과 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갑자기 우리 남편을 본 적이 없다는데 나는 실제로 봤는데 그는 다른 남자와 함께 우리님과 인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 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남자의 얼굴을 봤냐고. 그게 무슨 더러운 짓일까? 외국에서 우리 집 남자가 남편보다 잘생겼다며 마음이 헐렁헐렁해. 순수 상태를 왜지? 내 숱하게 말하잖아. 이 뻔뻔한 행동.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멈춰. 누가 우리 어머니를 바른 패배에서 자랐으면 좋겠는 거냐? 또한 가족 모임 때 변 시모님들은 늘 청중을 향한 자태와 말투로 품위를 유지하고 계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자면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신 후 이틀 전에 한 말씀이 있는데 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이 천국일 것이다. 천국 같은 곳이 어떤 임중전에 모두들 둘러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나이차 많은 시숙과 시누이 부부, 그리고 우리 부부. 눈물 콧물을 닦아내다 말고 웃고 떠들었던 기억이 참 새롭습니다. 물론 그때도 시어머니는 건너방에서 혼술을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의 덩치도 컸고 손도 크고 손 모양도 컸습니다. 까투리 같은 수조잔을 손에 들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혼술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 풍경은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풍경이었죠. 석 달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울었을까요? 울기도 했겠지만 나는 무난한 편이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시어머니와 상대적으로 편안했고 한번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나도 그에 맞춰 괴롭히는 그런 사이좋은 관계였죠. 작년에는 한참 더울 때 노인회관에서 유둔날이라고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마셨었는데 어떤 안주를 잘못 짜셨는지 시어머니가 탈이 나셔서 며칠간 장염을 앓으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를 챙겨죽만 대접해드렸더니 연세도 있으신 시어머니가 요즘은 자주 오가시다 보니 추석 때 서울에서는 결혼식에 참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제 욕을 하시는 건가요? 밥 굶었다고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아이미가 항상 변함없고 안정적이라고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런 여자는 나를 참소하고 올 뚝배기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요. 세상에 시어미가 장염에 걸려서 이틀 동안 죽을 끓이게 했다가 실망하며 굽는 끄들 먹였어요. 그것은 내게 철벌이라고 하며 덧붙였습니다. 나 사는데 그만하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러면 천벌을 받을 겁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자식들은 그렇게 밥에 수저를 더 올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뭐가 될까요? 그리고 술은 그만 마세요. 그래서 다시 부모가 말씀하시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런 소리로 나를 부축하거나 다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또 어머니는 즐간마가 아닙니다. 엄마가 딸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펄펄 뛰시는 거예요? 치매도 아닌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봐서 기분이 나쁘지만 어쩌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부하를 낳치거나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법이죠. 가끔 엄마가 부하를 돋우면서 키워준 삶도 있지만 시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져 질수록 크게 어머니를 감당해.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편과 함께 제게는 내가 되고 어머니가 다시 떠주면 제 마음속엔 견고함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실제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며 또한 함께 살겠다는 뜻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였을 때 동네에 먹거리를 파는 도브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그 트럭을 운전하는 중년 여성은 덩치가 크고 산만해 보였는데 또래인 다른 여성과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냄비, 주방용품,
생활용품, 심지어 야채와 과일까지 모두 팔고 있었어요. 그들은 산골 너머 지역까지 이동하려고 했는데 길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자동차 보험을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제 시어머니가 그 여성에게 이것저것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예상치 못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도 저희 시어머니를 품에 안은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응대했어요. 그 장면은 정말 이상하게 느껴졌죠. 우리 동네에는 이미 먹거리를 파는 두 팀의 장사꾼이 있었기 때문에요. 또한 저희 집은 겨울에 태어난 가족들이 많이 있어서 생일은 축하하지 않는 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그런 기억이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논두렁에서 깊게 주무실 때까지 산책을 나가 싶었는데 꼬맹이 이웃아이가 그런 정보를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가방에 담이 모포와 생수 한 병을 넣고 트럭 뒷부분에 던져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용의가 있는 우리 동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엎어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포를 펼쳐들고 다가갔더니 주무시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오시는 거였어요. 육순 잔치를 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에휴, 내 속을 누가 알아요. 아기야, 요즘에는 육수가 나이도 아니니까 얼굴 못 본 게 58년 아이고. 더러운 내 팔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이고, 진짜 이럴 수가 없지. 내가 독한 건가? 그 짝 집구석이 독한 건가? 여든 놈은 노인이 육순의 딸을 생각을 하시며 오시더라고요. 저 시집와 그날까지 시어머니 입에서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 이야기를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새끼 떼어놓고 와서 새끼 생각 안 하는 어미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전 그때서야 어렴풋이 알아챈 겁니다. 술 때문에 쫓겨난 시어머니가 정신 못 차리고 술을 계속 드시는 그 심중에는 놓고 온 딸이 있었다는 거요. 딸 생각하니 안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요. 아무리 주책 분수바가지 술고래 같은 여자라 해도 그 속에 아픔이 왜 없었겠나요? 차마 입으로 꺼내 놓지조차 못하는 그 깊은 슬픔이요. 우리 남편은 늘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예로 대했던 사람입니다. 시아버지 닮아 술 담배 못하고 얌전한 사람이고요. 밥을 젓가락으로 뜰 만큼 소심하고 얌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 술고래라고 엄마에게 큰 소리 내는지 못하죠. 그저 하시는 대로 당하며 또 자기가 해야 할 도리. 따라서 어디서 듣든지 고요히 뛰어가는 그와 함께 한돌이 해졌지만 살아온 동안 그 속이 문드러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순한 사람이에요. 단지 자신의 일을 고요히 해나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남편 곁에서 저도 남편의 딸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슬며시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야. 생전에 그저 저장된 누나 이야기는 하지 않는 누나잖아. 누나 궁금하지도 않아. 하면 뭐해. 엄마 가슴만 아프시지.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데. 어쨌든 어머니의 깊은 슬픔을 알게 된 순간, 어쨌든 시어머니에 대한 그늘진 애정을 알게 된 순간, 그런 이유로 시어머니가 아무리 여한을 놓아도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새끼 낳아본 어민이니까요. 현재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까지 제 속을 파고들고 자기 아들의 속을 부셔놓는 그 모습을 술고래처럼 적지 않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적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신 날, 그날 읍의 신장기업 한 사람이었던 김 씨가 함께했던 죽음의 슬픈 이야기. 고칠 씨라는 자금이 팔아야 한다고 85세의 노인이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그 노인은 연세에 맞지 않게 막걸리 3병을 마시고 눈을 내리게 할 것이다. 수십 년 전 시집간 여인의 이름을 여전히 자신의 것처럼 불러야 할지 모른다. 결국 안타까울 뿐, 이 행동의 책임을 의식한 아버지가 탓하기일 수도 있겠지만 두 다리 사이에 돌다리가 있다. 그 돌다리 위에는 대략 30m 길이가 되는 다리가 있었다. 그 노인이 그 다리 위에 서서 진짜 3m 앞으로 더 나오는 순간 그 발구조가 벌어졌다. 그 뒷다리로 돌다리에서 아래로 추락했던 거다.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듯 앉힌다고 척 친절한 행동을 한 그녀는 말하자면 망연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경운기에서 튕겨져 나와 개굴착 옆 돌들의 사이에 박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몇 킬로미터를 걸어왔는데 그 다리만 건너기만 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3미터 앞으로 나오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 내일은 발인이라고 하는데 저녁 11시가 다 돼서 거의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어머니와 같이 개굴착으로 꼬꾸라지게 되어버린 음식이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오른쪽 팔은 깁스를 한 채로 동네 두 분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이제 저승으로 가는가 하는 생각에 놀라며 곁에 있는 아주머니가 어디에 박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때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를 안아 올렸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던 분이었고 돌아가신 뒤에도 원하는 것이 없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의 삶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올랐을까? 나를 달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우셨을 텐데 그때 자기가 탈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에 아마도 돌아가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밤은 의식이 잠기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그 녹음기 소리를 듣고서는 자기가 어디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지막 조의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조의를 배웅하느라고 앞으로 나갔는데 여포 장례식장에 한 망자가 모셔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흑익 영정사진을 보니 굉장히 학문적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뒷모습이 상복을 입은 여성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낀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진 속의 주인공, 그것도 이사할 수 있는 사진 속의 할머니가 전날의 기념주에 끌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보통 첫 술잔을 상점의 모바일 흉기 베이스로 감지하는 것은 반갑지 않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너무 쓸쓸하다. 워낙 함께 내려갈 수 없어 나도 나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한자 차려서 거기에 혼례를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사람은 나이가 60쯤인 것 같았다. 그 여성은 술잔을 손에 들고 있었고 오롯이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그녀의 모습과 손, 그리고 그 작은 술잔을 보고 가슴이 멍해지고 있다. 그 여성이 돌아서면서 얼굴을 보이더니 숨을 쉬는 줄 알았다. 내 단숨에 앉아있는 종이 떨어지지 않고 온 시반을 포옹했다. 그 기녀가 거기에 앉아 계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혼술을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그 손등은 솥뚜껑 같았고 손에 쥔 것은 파장만한 작은 것 같았다. 전역하고 뒷모습이라고 해서 시반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여성은 60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 느낌으로 무언가를 짐작했지만 사실 세상에는 놀랍도록 닮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이 여성은 말했어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비틀거리지 않고 일어서거나 갑자기 술을 확 뺏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 여회실 상주인데요.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날카롭게 아래 위를 쳐다보며 살피는 것은 상주가 조객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물 한 잔 드시고 목을 축이세요. 여포시 상주인데 빈소가 새로 장식돼서 궁금해서 왔어요. 오실 분들에게 연락을 빨리 돌리셔야 내일부터라도 조객을 받으실 텐데. 가족분들이 안심이 되는지 돌로 주저앉으며 그 옆편에 할 일이 없는 기분에 무지심하게 술잔을 기울여요. 무한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무한하지도 않고 그냥 정겹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고 사람 하나 없이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지키고 있는 쓸쓸함도 좋았어요. 가슴이 아플 만큼 아렸어요. 아마 뭔가 당기는 것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섣불리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단지 앉아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마주 앉아있는 종이컵을 들어 저도 소주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여자가 날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들고 있는 소주잔을 쳐다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좀 웃기거나 내 인상이 아버지와 닮았다면서 시아버지가 되어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버지 닮은 게 전혀 없다. 우리 아버지엔 불쌍한 녀석이었다. 친정의 엄마? 왜 여기 없어요? 먼저 가셨나요?
선생님께서 술 냄새 코로 싸지게 쏘니 웃음이 터져버린대요. 자식을 낳고 산다고 했던가? 나는 잘 몰라. 어째 그 엄마가 객가에 다녀간다고 하셨어요. 난 숨구멍이 막혀 바짝 타버리려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쫓아냈다거나 우리 아버지는 불쌍해. 여자가 옷맞춤도 틀린 우리 아버지 후처 세 번째도 아프게 죽어가고 도망쳤고 내 아버지는 죽어서 단단해졌다. 우리 엄마가 잘 정리를 틀리게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 얘기해 볼까요? 저녁에 모두 밝게 밝혀 앉아 있었어요. 이 여성은 술에 취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다시 이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해요. 그녀는 정말 열정적이었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 말했어요. 창문을 통해 멀리 보이는 새벽이 점차 밝아오는 배경 속에서 시모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리산 반달곰과 닮은 젊은 여성이 화려하게 들어왔어요. 그 젊은 여자도 시어머니에게 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그 밤에 저희 신우와 함께 술에 취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실은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저희 신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첫 결혼 때 낳아놓고 떠난 딸 팔순남, 시어머니가 박히고 올게 한 6순 넘은 딸이었어요. 그녀는 그 집을 떠난 뒤 반년 동안 울었다고 하네요. 어째서 그럴 수 없겠어요. 시어머니는 좋아서 그랬던 거죠. 쭉 엄마를 떠올리면서도 웃음을 감추려고 했는데 아이는 뭘 알고 있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의 젖을 찾고 있으면 당황해 손을 뗐답니다. 아기지만 느낌으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렇게 울어서 이젠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양반이 되도록 결혼을 한 후 후처가 출산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후에 후처는 뜻밖의 이렇게 세상을 떠나자 신혼 신부 존 씨는 그때부터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원래 언제나 침묵을 지키는 양반은 일일이 하루 10마디 하는 대신 이제는 두세 마디씩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 후 세 번째 처가 나오기 전에 가문은 서둘러 세 번째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네요. 하지만 정을 붙이지 못해 남자는 하루 종일 어울려도 식사를 함께 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못 붙여 바람을 피워서 간에 비밀과 재산을 온통 가져가고 이반도주했다고 하네요. 이후 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대요. 정신이 온전히 놓이고 나서야 병원에 가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넋이 놓이고 조금씩 회복을 거듭하면서 그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머리는 많은 지식 있는 양반이라 사업을 시키면 그대로 이끌고 갔다고 해요. 어휴, 우리 형님 신호를 하나 두거든요. 자네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아야겠지만 남자는 혼자 사는 법을 몰라요. 30 중반이면서도 앞으로도 몇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데 혼자 사는 것은 어렵겠지요. 세 번째 처는 특히 신중히 찾고 있나 보죠. 세 번째 여자를 찾으면서 아이를 생각해 기운 내게 이렇게 위로하셨답니다. 종가에 있는 그분은 세 번째 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 처를 드리는 일보다는 천천히 고르라니까. 이제는 사업적인 일만 도와주지 전혀 부적당한 일을 할 엄두를 못 내셨다는군요. 이것도 팔아야 어떻게? 팔자대로 살아야지. 아이 하나 보고 살아야 하지. 그래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첫 번째 여자가 그렇게 시작을 시궁창으로 만들고 남의 가문을 못 드지라고 떠났으니 이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나. 아유, 그래서 왼수가 따로 없는 신우 양 아버지는 그런 고통스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끈 묶고 사업을 해 나갔다고 하네요. 그 전경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나 종종에서 도와주고 해서 오늘까지 이어왔다더라고 해요. 신우 양은 이혼하고 온 후에 식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했었고 최근에 그 사업이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재산을 털어넣어도 남은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멀리 지역까지 도망와서 숨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아버지는 70 중반부터 사업을 손 놓고 소일만 하셨는데 신우 양은 이혼을 하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던 처지에서 멀리 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거짓말에 일가 친척도 모두 연락이 끊어지고 빚이 남아있어서 아버지만 모시고 살던 처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우 양이 얼마간 살았다가 독감도 겹치고 노안이신지라 한때 심가경이 나타난 후에 새벽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신우는 떨어지고 우리는 다음날 발이 나고 시어머니를 납골당으로 모셨다. 다시 장례식장에 도착한 남편과 함께 시어머님을 화장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다. 모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마지막 이별에서 우리는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운명인가 싶었다. 시어머님은 왜 그 경운기를 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시어머님을 보냈고 몇 일 후 신우가 우리 집에 살러 왔다. 하느님은 지하 원룸에서 살고 계시나 봐요. 정말 무례하게 거절당하셨군요. 아 그래, 자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나도 자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을지도 몰라. 그런데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건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함을 뜻해. 자네가 상치나 그 남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역시 몸 안의 집안의 혈통에서 나오겠지. 그렇게 거절당하고 돌아오면 일단 어머님에게 선물 받았던 4억 중 3억을 꺼내 하느님께 가져갔어. 이렇게 말도 글도 묻지 마라 할 테니 형님, 그런 것은 어딨어요? 어머님은 최후까지 형님을 생각하면서 오셨어요. 나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머님 대신 형님 집에서 드린 피해라도 조금이나마 잡고 싶어. 하지만 신호는 또 거절하셨어. 아 참 살펴보니 얼굴이 검다고. 저 3억, 자네에게 줘야 할 필요는 없어. 내 능력으로 빚을 갚고 있는데 내가 사업으로 15년이 되었어. 내가 돌아갈 돈을 받을 것도 있고 또한 받은 상처라고 해도 그 3억 주면 되겠어.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갖고 돌아가. 그런 식으로 또 거절당하고 돌아왔어. 그때부터 정확히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워요. 간단히 말해서 상사병이 걸렸어. 신호에 대한 상사병이요.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어떤 유혹이었는지 알게 됐다. 신호가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순간 나는 부모님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의 자존심과 신의 모습을 상기해봤다. 신호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다. 너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거야? 하지만 하나로 살자고 하는 것은 모든 애증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신호를 도와주는 것뿐이다. 일주일에 한 번 노력하여 반찬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대접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면 다음 주에는 반찬 그릇이 비어있을 정도로 먹여주었다. 매주 갈아 끼우는 반찬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나는 그들의 원룸을 청소하고 섬유류를 씻어서 건조시키고 이불을 세탁한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신호는 나를 결코 대해주지 않았다. 게다가 노숙수련의 모습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었던 80세 이상 시어머니 때문에 보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남편과 신호가 항상 어색했고 서로가 주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바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제가 만든 외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쉬는 딸이요.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딸입니다. 이 동거하는 남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긴 종종 신에게 들렸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은 김장 김치를 2통 가득이 만들어서 남편이 가져다주고 남편과 함께 신호를 향해 갔는데 여경이가 그 방에서 앉아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호는 그를 붙잡고 울며 남편은 묵묵히 여경이를 태워 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누나, 내가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중간에 전화할 테니까 아이들과 식사를 하고 주무세요. 여경이는 밥을 먹이겠으니 걱정 마시고 하며 여경이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오피스텔로 가서 남자를 바늘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염, 너도 이렇게 강하니까 나한테 한번 맞아봐. 여자한테 손내지 마라. 어차피 여경이는 남자에게 지고 있었고 오히려 더 맞았고 힘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소심하고 얌전해서 한번 화나면 무서우니까요. 아이고, 회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월급도 3달 밀리는 그런 회사 당장. 그만둬. 그렇게 여경이를 챙겨서 남편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여경이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신우집은 원룸이고 우리는 방이 아래 위층 합쳐서 6개인 펜션급 주택이니까요. 여경이가 우리 집에 오고 한 달도 안 되어 남편이 읍에다가 여경이 가게를 차려주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고 카페에서 4년간 일했던 경력이 있다고 하니 카페를 차려주더라고요. 되나 안 되나 일단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가게 들어 먹어도 크게 손해날 거 없으니까 경험이다 생각하고 해봐. 잘 되면 삼촌이 더 큰 가게 해줄 테니까. 14평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해봐. 시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지은 죄, 우리가 그 신우께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려고 하니 신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길에 없어 마음 졸이고 있던 때 여경이 사건이 터진 거죠. 우리 부부는 여경이한테 최선을 다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신우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게 또 돌아가신 어머님 한을 풀어드리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여경이 또한 우리 시모를 꼭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이 여경이를 너무 잡아요. 카페를 11시에 문 닫으면 11시 30분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소용이지만 자동차도 사주면서 통금은 무조건 11시 30분이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휴 내가 카페를 괜히 차려줬나 보다. 카페가 11시에 문 닫는다는 생각을 안 했네. 무슨 놈의 인간들이 밤 11시까지 커피를 마시냐고. 암튼 11시 30분에 딱 방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그리 알아. 야경이는 아가씨입니다. 아직 한참 연애가 좋을 때고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랑 같이 좀 손님 다 나간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차도 한잔 마시고 싶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경이가 열불이 안 나나요? 열불이 나서 화를 내고 카페 근처에 원룸을 얻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남편도 안 지고 같이 화를 내고요. 집안이 며칠 되게 시끄러워서 제가 신에게 가서 중재를 해달라고 말했어요. 형님 집안 쑥쑥하고 저 머리 쑥쑥하고 아주 괴롭네요. 둘이 한치도 안 물러나요. 좀 중재 좀 해주세요. 아유 건방진 녀석. 외삼촌이지 잘못되라고 그럴까봐. 어디서 건방지게 원룸 같은 소리를 짓거려. 옳게 여경이 더 잡아 동생 보고 더 차보라고 해. 그냥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남자한테 태워서 여기 내려온 연이 뭐가 어쩌고 어째. 나 그거 표녀가 안 들어 중재도 안. 두 사람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신우는 여경이를 우리 집에 완전히 맡기고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저는 형님 반찬을 해주거나 그런 고민으로 일상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죠. 신우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게 좋네요. 매일 보는 것이 지겨운 남편보다는 신우가 좋겠죠. 어쨌든 우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